사실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또한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시민 작가께서 본격적으로 등판하시게 되면 그 공격 수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질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솔직히 저도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아려왔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유시민 작가님을 지키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힘을 주는 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그냥 기본값으로 깔아두고 지금은 민주진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자. 이게 가장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진단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유시민 작가님 출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걸 예의주시하고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유시민 작가님 출연 이후 공격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상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식 언론들은 발언을 왜곡한 보도를 줄줄이 배설했고요. 하다 이제는 허지웅 같은 사람들까지 나와서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 굳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허지웅 씨는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보는 이유가요, 그냥 허지웅 씨가 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비하, 폐륜적 발언,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문해력과 이해력과 메타 인지가 떨어지는지 모든 걸 드러내는 글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룰 가치가 없는 글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언론들이 더 신나게 다뤘던 거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가 그냥 잘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표 신분일 때는 말할 수 없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입을 열기 시작한 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누구다?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박은정 의원입니다. 물론 최민희 의원이나 추미애 지사 같은 분들도 많지만 오늘 내용은 정청래 전 대표와 박은정 의원의 발언이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면 지금의 상황이 명확하게 진단되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총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핵심은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언제부터 이런 이상 현상들이 본격화됐냐는 겁니다. 영상으로 짧게 듣고 올까요?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을 시작했는데 부연하자면 이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흔들리던 첫 번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부안을 승인했다고? 너무 이상한데? 그런데 이 정부안은 총리와 장관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보면 너무 태도가 애매한데?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45조를 삭제하면서 일단락이 됐던 거죠. 왜 이때 지지율이 흔들렸냐면 검찰은 거대 권력이고 개혁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의 30년 수건 과제잖아요. 만약 우리가 의심하던 게 사실이라면 민주진영의 수건 과제를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믿었던 이재명 정부가 거대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건가?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가장 크게 다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일 텐데 설마 대통령이 딜을 한 건가?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이게 나아진 게 아니라 의심이 더 커졌잖아요. 이게 지난 주말에 박은정 의원이 올린 글과 연결되는 건데요. 김민석 총리는 이거 대답하셔야 합니다. 17억 넘는 검찰개혁 추진단 예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기이한 게요, 촉법 유튜버와 용역들은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순서만 잘 알아도 왜 이게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원래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신중론을 제기하고
정비하면서 주도권이 국회가 아니라 정부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총리실 아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었고 이 추진단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컨트롤 타워에 들어간 예산이 8개월 동안 17억 3,200만 원에 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 놓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1년 가까이를 허비한 게 됐는데 이 추진단의 핵심 업무인 정부안을 가지고도 최근까지 시간 지연과 혼란을 일으켜 놓고 갑자기 나와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김민석 총리는 양심 있는 정당 대회를 치르려면 이현주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미락 타격 문자, 계엄의 밤 박선원 의원과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17억 넘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으며 여기서 작성한 정부안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지 못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폭법평론가, 용역평론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건 정청래 전 대표의 메시지와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의 행보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선 유시민 작가님의 분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이 문조틀레유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한 이야기라도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 양상이 언어프라인을 통틀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치 비평의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어요. 입만 열면 문조틀레유 공격을 한 이게 철거 전문이에요. 그들만의 힘으로 다 이걸 철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용역을 썼어요. 저는 이거를 용역평론가라고 그러는데요. 예. 요것도 재래언론의 유튜브 정치비평 채널부터 시작해서 숫자도 엄청 많아요. 썸네일 딱 열어보면 10개 중에 9개가 예, 조국 유시민 김어준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 용역평론가들. 너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촉법평론가들이 또 있어요. 이 촉법평론가는 평론가라고 뭘 하는데 평론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적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론가들이에요. 그거를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ABC 이론 때처럼 비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용역이다, 내가 촉법이다 이러고 있죠. 우리 입장에선 더 구분하기 쉬워져서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현주를 비롯한 뉴박 세력들 척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게 누가 이 용역을 줬냐는 거잖아요. 이현주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송영길이 뉴박 세력들의 논리로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했다가 허위 사실인 걸로 드러나서 역풍을 맞고 있죠.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등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박 세력들 댓글에서나 보던 건데 이걸 류영길 선생이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부터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증명하는 꼴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참다 100% 허위사실 유포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류영길 씨의 개인적 일탈로만 보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최근에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본격적으로 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리박스쿨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댓글과 커뮤니티 글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보시면 리박스쿨 댓글팀 배후에 자유민주당, 일본의 자민당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게 모두 연결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리긴 할 건데 우선 리박스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현주잖아요. 리박 이현주 강사가 민주당에 들어온 뒤로 합당 문제부터 1인 1표제, 심지어 최근 지방선거 국면까지 모든 분열의 중심에 이현주 강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리박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리박스쿨에서 강연한 사실이 밝혀진 이현주의 거취, 이 두 가지는 전당대회 필수 공통 질문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게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으로 깔아두고 지금은 민주진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자고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총선에 이걸 코어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세포들이에요. 이 민주개혁 진영에.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 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듣고 어떤 최고위원 출마자이자 촉법 스피커는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객기를 부리던데,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건 왜 이 용역 스피커들한테 재래식 언론들까지 붙어서 날뛰는 거냐?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용역 스피커들만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론가가 나와서 평론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평론은 단순히 어떤 사안을 정리해 주는 것만을 평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건 그냥 비난이지 평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론과 토론을 하는 이유는 유시민 작가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컨대 선거 국면이에요. 그럼 생활 현장에서 A를 지지하는 사람과 B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뉠 거잖아요.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싸울 수 있는 명분과 무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론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쪽은 이동영 같은 사람들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유시민,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무기가 더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즉, 이 용역 스피커들만으로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 언론들까지 득달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은 항상 있어 왔고, 이 현상이 마치 본인이 잘해서 칭찬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 아닌가요? 그래서 뭐 용역들이 무슨 말을 했고, 이 말은 왜 말이 안 되고, 이런 건 다룰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는 유시민 영향력 없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바뀌는 거 없다 하면서 방송 한번 출연했다 하면 조회수가 100만은 그냥 넘어가고, 온 재래식 언론이 날뛰고 본인들도 즉각 반응해서 영상 만들고 게시글 쓰고 이러잖아요. 자신들의 말만으로도 모순이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저쪽은 그냥 재래식 무기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해석한들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당대표는 누가 나오는지 정해졌고요. 최고위원들까지만 잘 걸러내면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비평을 하는 이유도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지도 대변해주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한마디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썩 괜찮은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의 이 민주개혁 진영을 위해서, 제 주관적으로는 실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비평이라는 그 공론장에서 비평가로서 지지했던 그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애틋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고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사실 요 근자에 잠을 잘 밤에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괴롭겠죠. 네. 이 자가면역 질환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검찰개혁도 그냥 해라,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자였고 발전도상인이고, 그리고 과제중심형 지도자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학습해야 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